어머님, 건물 관리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맞아요, 엄마. 이 건물 팔고 좀 쉬면서 사세요. 난 괜찮아. 아직은 혼자서도. 어머님, 미국에서 좋은 병원도 있대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엄마, 짐 정리하는 동안 잠시 고시원에서 지내요. 비행기 표도 예약해놨으니까 통장이랑 도장 좀 주세요. 절차가 좀 남아서.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것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김순민 여사의 아버지는 꽃미남 한량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늘 윤기 나는 머리를 포마드로 빗어 넘기고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친 채 일제 혼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키가 크고 오똑한 콧날,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는 지나가는 곳마다 처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오늘도 멋을 내고 나가네. 저러다 큰일 나겠어. 마을 안악들은 혀를 차면서도 그를 흘깃거렸고 처녀들은 얼굴을 붉힌 채 숨어서 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장날이면 그는 늘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여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도시에서 사온 양과자를 나눠주며 너스레를 떨던 그의 모습은 마을의 명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멀리서 늘 바라보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후에 김순민 여사의 어머니가 될 그녀는 키가 작고 얼굴이 크며 투박한 외모였습니다. 사내 같은 큰 손과 까맣게 그을린 피부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해왔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허리가 굽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장터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처럼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지나감에 살며시 고개를 들어 바라보곤 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만발한 언덕에서 그의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여름 장마철이면 처마 밑에서 그의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가을 추수 때면 멀리서라도 그의 모습을 눈에 담았고 겨울 찬바람이 불 때면 그가 지나갈 때마다 따뜻한 물라도 한 그릇 건네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량인 그를 몰래 사모하는 그녀가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 양반한테 시집가면 고생길만 훤하겠네. 이웃들의 걱정 어린 말에도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젠가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늘 오토바이를 닦는 그의 모습을 몰래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인연은 늦가을, 비가 내리던 그날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던 그날은 마을의 꽃미남 한량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소처럼 도시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져 늦은 밤이었고 가을비로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달리던 오토바이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그는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누가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다쳤어요.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순민 여사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서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좋지 않았습니다.
왼쪽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고, 잘생겼던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생겼습니다. 수술 후 거울을 본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런 몰골로 어떻게 살아? 하지만 김순민 여사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그를 간호했습니다. 붕대를 갈아주고 식사를 먹여주고 재활 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길에는 따뜻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요. 당신까지 이런 몰골 간호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저 미안한 마음에 받아들였던 그녀의 보살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멋진 외모 때문에 그를 쫓아다니던 다른 처녀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지만 그녀만은 한결같았습니다. 나 같은 병신이랑 결혼해서 고생하고 싶어? 당신은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6개월간의 입원 생활이 끝나고 그들은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도 값비싼 예물도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 곁에서 평생 지켜줄게. 절뚝거리는 다리로도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었지만 대신 마을의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흉터가 남은 얼굴로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되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이듬해 봄 그들 사이에서 김순민 여사가 태어났습니다. 꽃이 만발한 4월의 어느 날 그녀의 첫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흉터가 남은 얼굴로도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순민이는 꼭 어머니처럼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야. 아니야.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한량에서 가장이 된 아버지와 투박한 아내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김순민 여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사고는 그의 외모를 앗아갔지만 대신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그들에게 준 또 다른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김순민 여사가 3살이 되던 해부터 가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잡화점 운영이 시원찮다며 한숨 쉬던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하는 화투놀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도시의 도박장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결국 잡화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순민이도 있는데. 어머니의 말에도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의 돈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구마를 팔아 모은 돈이 사라지기도 하고 김장김치를 담그려고 준비해둔 돈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또 술 마셨어? 5살이 된 김순민 여사는 매일 밤 아버지의 만취한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얼굴의 흉터가 더욱 붉게 달아오르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휘청거리며 들어와서는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돈 어딨어?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여보, 없어요. 다 생활비로 썼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그럴 때면 어머니는 어린 순민이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아버지의 폭력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고함소리는 어린 순민이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마, 울지 마. 어린 순민이는 이불 속에 숨어 귀를 막은 채 떨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머니는 멍든 얼굴을 가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숙취에 시달리며 잠든 채로 있었고 그런 날이면 순민이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도망치듯 학교로 향했습니다. 순민아,
너네 아버지 또 도박하러 갔다며? 순민이 아버지, 어제 또 동네 망신시켰다면서?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예전에는 꽃미남 한량이라며 너그럽게 봐주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린 순민이는 그런 소문들이 싫어서 골목길로만 다녔습니다. 난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은 결혼 안 할 거야. 10살이 되어갈 무렵 김순민 여사는 마음속으로 늘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녀의 어린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이웃집 일을 도와주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돈을 훔쳐 달아날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됐어요?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와줘요. 어느 날 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김순민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원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혼도 못하고 이런 고통을 참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안과 공포, 원망이 뒤섞인 그늘 속에서 김순민 여사의 어린 시절은 흘러갔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던 아버지는 이제 마을의 주정뱅이로 전락했고 그의 흉터난 얼굴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김순민 여사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의 도박 빚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어머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2중, 3중의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순민아, 이번 주까지만 참아. 운동회 때는 꼭 새 고무신 신기게 해줄게.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는 약속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흰색 운동화를 신고 다녔지만 김순민 여사는 달아빠진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양말도 기워 신었습니다. 엄마, 그냥 이거 신을게요. 너무 덥잖아요. 아니야. 우리 순민이 이번 운동회 때는 예쁜 신발 신고 달리는 모습 보고 싶어. 그날도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을 나갔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채소를 팔고 점심때는 인근 농가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땡볕은 더욱 맹렬히 내리쬐냈습니다. 논에서 일하던 다른 일꾼들은 하나둘 그늘로 피했지만 어머니는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시지.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품삯 받으면 순민이 신발 살 수 있어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논바닥을 기어다니며 김을 매던 어머니는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잠깐만요.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김순민 여사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장터에서 채소를 팔다 딸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며 김순민 여사는 처음으로 증오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내내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자책감과 분노를 사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새 신발 갖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김순민 여사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 10장과 쪽지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순민이 운동회 때 신을 신발 사려고 모은 거야. 엄마가 약속 지킬게. 그날 이후로
김순민 여사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쓰러지는 어머니의 모습, 자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일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신 새 신발 같은 거 안 신을게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12살 소녀의 가슴에 새겨진 그 죄책감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돈으로 산 하얀 운동화는 평생 김순민 여사의 방 한 구석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자 그녀의 영원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이웃집에서 얻어먹는 끼니로 겨우 버텼습니다. 12살 소녀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올게요. 어느 날 아침 늘 그랬듯 대답 없는 아버지의 방문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민아, 오랜만에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맑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을 깎았고 눈가의 술기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빠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줄게. 아버지는 그날로 술을 끊었습니다. 도박장 출입도 중단했습니다. 대신 새벽 4시면 일어나 우유 배달을 시작했고, 오전에는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저녁이면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더 심해졌지만 아버지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민아,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저 그냥 아무거나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늦게나마 노력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줄래?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서툴러서 김밥이 엉망이었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운동회 때는 새 운동화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순민 여사는 그 운동화를 신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돈으로 산 운동화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 운동화는 알아. 내 마음 다 알아.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딸의 마음을 아버지는 이해했습니다. 대신 매달 용돈을 넉넉히 주어 필요한 것을 사게 했고 학용품도 풍족하게 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학업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공부가 어려우면 학원도 보내줄게. 이제 내 공부가 제일 중요해. 김순민 여사의 성적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업 중에 잠들지 않았고 숙제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순민이 많이 달라졌구나. 집에서 잘 챙겨주나 보네. 달라진 것은 학교 생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학교 이야기 정도였지만 점차 서로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아빠도 보고 싶다. 어머니를 추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는 슬픔만이 아닌 감사함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때마다 김순민 여사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우리 둘 다 내 엄마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빈자리는 크게 남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버지의 늦은 깨달음은 비록 가슴 아픈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아버지가 잡화점 문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김순민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3살 소녀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사연 많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어쩌면 힘들었던 지난날의 아픔이 그 목소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순민아, 방금 노래 내가 부른 거니? 네, 라디오에서 자주 나와서 따라 부르다 보니 한 번만 더 불러볼래? 그날 이후 아버지는 딸의 노래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잡화점에서 물건을 정리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심지어 숙제를 할 때도 김순민 여사는 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노래하고 싶어요. 왜 안 되겠어? 목소리가 참 좋구나. 다음 달 마을 장터에서 열린 작은 노래자랑에 아버지는 딸을 참가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순민 여사였지만 일단 노래를 시작하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당당해졌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3살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트로트는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담은 것처럼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늘 노래하는 순민이 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번 돈으로 딸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사주었습니다. 이미자, 남진, 나훈아의 노래가 담긴 테이프들이었습니다. 순민아, 너는 이런 가수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14살이 되던 해 김순민 여사는 이미 인근 마을까지 소문난 소녀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터 행사나 마을 잔치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지 않으면 섭섭해 할 정도였습니다. 순민이 노래 들으러 왔다네. 어쩜 저리 속이 깊은 목소리가 나오나? 그녀가 부르는 동백아가씨나 비 내리는 영동교는 어른들의 눈시울을 적셨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향수에 젖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노래는 아버지와 딸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끈이 되었습니다. 함께 노래를 고르고 가사를 외우고 무대를 준비하면서 둘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장단을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순민이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다니. 그 어머니, 복을 타고났나 보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노래를 부를 때면 김순민 여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민 여사의 일상은 예고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터에서 노래를 부르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순민아, 아버지 좀 뵙자고 하시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잡화점 안에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파마한 머리에 금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분이 내 새어머니가 되실 거다. 김순민 여사의 귓가에서 위민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어머니는 시내에서 대규모 포목점을 운영하는 돈 많은 과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녀의 재력은 마을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서울로 가요. 이런 시골에서 살 필요 없잖아요. 새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15년간 살아온 마을을 떠나 서울의 40평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처음 보는 높은 건물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노래는 못하나요? 미안하다. 새어머니가 가수는 좀 그렇다고 하시네. 새어머니는 처음부터 김순민 여사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장터에서 노래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여보, 당신 딸이 저렇게 장터에서 노래 부르고 다니면 우리 체면이 깎이잖아요. 저는 노래가 좋아서. 내가 뭘 안다고. 이제부터 그런 저질스러운 짓은 집어치워.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돈 많은 새어머니 앞에서 그는 그저 순한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촌년이 우리 집에서 살면 어쩌나.
새어머니는 끊임없이 김순민 여사의 흠을 잡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촌스럽다. 말투가 거칠다. 심지어 얼굴이 못생겼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결국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새어머니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순민이가 있으면. 그날 저녁 아버지는 김순민 여사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순민아, 미안하다. 당분간 너 혼자 살아야 할 것 같구나. 집에서 40분 거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으며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떠나는 날, 김순민 여사는 홀로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운동화와 몇 장의 카세트 테이프만을 챙겼습니다. 새어머니는 현관에서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룸은 지하였습니다. 습기 찬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지만, 이제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밤이면 천장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잠을 설쳤고, 아침이면 차가운 이불을 껴안은 채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매일 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터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를 받으러 갈 때면 새어머니의 차가운 눈초리를 피해 현관에서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20살 생일날 아침, 김순민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현관을 나섰습니다. 매달 받던 생활비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 알아서 살아라. 더 이상 생활비는 없다. 새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한참을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하 원룸으로 돌아온 그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15만 원. 다음 달 월세도 내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노래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터가 아닌 유흥가의 밤무대였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업주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이 저래서야 손님들이 좋아하겠나? 그래도 목소리만은 인정받았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녀는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취객들의 야유와 몹쓸 장난도 견뎌야 했습니다. 야, 저 뚱뚱한 년은 뭐야? 얼굴도 크고. 에이, 목소리는 괜찮은데 성형 한번 하면 되겠어. 매일 밤 들리는 모욕적인 말들이 가슴에 피멍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첫 달 월급으로 밀린 월세를 내고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성형외과 한번 가봐요. 요즘은 많이 발달했다던데. 같이 일하는 언니의 말에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 얼굴 바꿔도 될까요? 결국 모은 돈으로 첫 번째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얼굴을 조금 갸름하게 하고 넓은 코도 조금 높였습니다. 한 달의 회복 기간 동안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견뎠습니다. 어머, 많이 예뻐졌네. 달라진 외모에 주변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 다시 무대에 섰고 또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쌍꺼풀하고 턱도 좀 깎아볼까? 2년 동안 3번의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매번 수술 때마다 극심한 통증과 회복 과정을 견뎌야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래 실력도 더욱 늘었습니다. 이제는 업소에서도 인정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취객들의 모욕적인 발언도 줄었고 대우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다. 밤무대를 마치고 돌아오는 새벽길. 그녀는 종종 아버지의 아파트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초인종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남긴 운동화를 꺼내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예뻐졌죠? 하지만 전 여전히 엄마를 닮고 싶어요. 그렇게 20살의 겨울부터 22살의 여름까지 김순민 여사는 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형으로 바뀐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도 강인한 의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무대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취객 한 명이 갑자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야, 너 내 노래 왜 뺏어? 이게 내가 신청한 노래라고. 술에 취한 손님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재빨리 취객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웨이터 복장을 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취객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무대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막은 그는 김순민 여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바로 이희태였습니다. 그는 이 업소의 새로운 웨이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희태는 늘 무대 근처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취객들의 실수를 미리 막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수건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왜 이런 데서 부르세요? 어느 날 퇴근길,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더 좋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김순민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와의 이별, 강제 독립,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그동안 혼자 사귀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혼자서 정말 힘들었겠네요. 이희태의 말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일찍이 부모를 여인 것, 일본 유학의 꿈을 위해 밤에는 웨이터로 일하고 낮에는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까지. 우리 동갑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퇴근 후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꿈과 아픔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점차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순민 씨, 저 프로포즈 해도 될까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포장마차에서 이희태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순민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순민 씨도 거기서 노래를 계속하면 좋을 것 같고. 김순민 여사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 별로 예쁘지도 않고 성형도 많이 했고. 순민 씨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전 다 알아요. 그 모든 상처와 용기가 순민 씨를 더 빛나게 만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견뎌온 그녀의 마음을 누군가 이토록 따뜻하게 안아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같이 가요. 일본에.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희태의 따뜻한 마음은 김순민 여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고 그녀는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순민 여사와 이희태는 작은 예식장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여보, 일본에 가면 처음엔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당신이 있잖아요.
이태는 이미 3년 전부터 일본 유학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촌형의 제안으로 도쿄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의 트로트가 엔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오사카 한인촌 알아요? 거기 코리아타운에 우리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진대요. 새 신랑은 아내를 위해 꼼꼼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오사카의 이쿠노구는 제1교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거기에는 한국 가요를 부를 수 있는 무대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결혼 한 달 후 두 사람은 일본행 배를 탔습니다. 이태는 도쿄에서 무역회사 일하면서 경영학을 공부하기로 했고, 김순민 여사는 근처 한인촌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쿠노구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일본 무대로 나가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인촌에서 만난 제1교포들은 그녀의 노래의 향수를 느꼈고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도쿄에서 일하는 남편이 그녀에게 왔고 평일에는 김순민 여사가 도쿄로 올라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서로를 위한 시간이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여보, 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되던 날, 김순민 여사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날 남편도 정직원 채용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도쿄로 올라올 수 있겠어요. 회사에서 숙소도 제공해준대요. 임신 소식과 함께 도쿄로의 이주가 결정되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쌓은 명성 덕분에 도쿄의 한인회관에서도 그녀의 공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기가 생겼다고 해서 노래를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김순민 여사는 임신 중에도 조심스럽게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입덧을 하면서도 무대에 섰고 배가 불러올수록 더욱 깊어진 감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죠? 도쿄의 작은 맨션에서 새 삶을 시작하며 두 사람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요요기 공원을 산책하고 긴자의 거리를 걸으며 아기의 이름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아버지처럼 든든하고 어머니처럼 노래도 잘하겠죠? 임신 6개월 그녀의 배는 날로 불러왔고 도쿄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를. 도쿄를 강타한 지진은 그들의 행복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임신 7개월째였던 김순민 여사는 그날 아침 일찍 한인회관에서 있을 공연 준비를 위해 먼저 나섰고 이태는 조금 더 자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난 먼저 나갈게. 오늘 리허설이 있어서. 응. 조심히 가. 저녁에 봐. 이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한인회관에서 리허설을 하던 중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지만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빨리! 한인회관은 다행히 견고한 건물이었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대피했지만 김순민 여사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맨션이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전화 좀 받아줘.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잠잠해지자마자 그녀는 택시를 타고 맨션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이미 혼잡했고 군데군데 건물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기 사는데 제발. 맨션이 있던 자리에는 폐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6층짜리 건물이 마치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이미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4층에 있는데. 임신한 몸으로 그녀는 현장을 헤매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줄어들었고 결국 저녁이 되어서야 끔찍한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구조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그녀는 조산의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만이라도. 일주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 한인회관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이이태의 시신은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퇴원 후 그녀는 남편이 떠난 자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보험금과 위로금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도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 닮았으면 좋겠다. 배 속의 아이만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 있을 이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먼저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남편과 함께 왔던 그 배를 이번에는 혼자 타야 했습니다. 갑판에서 바라보는 도쿄의 마지막 풍경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7개월의 배를 안고 서 있는 그녀의 뒤로 가을 햇살이 쓸쓸하게 비쳤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으로 가는 길, 그녀의 눈가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홀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천의 작은 산부인과 병실에서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힘겨운 진통을 버텨냈습니다. 2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4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꼭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내 아빠 닮아서 정말 다행이다. 남편이 지어둔 이름 그대로 아이를 유근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그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꼭 잘 키울게. 퇴원 후 그녀는 일본에서 받은 보험금과 위로금으로 서울 변두리의 낡은 3층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1층은 조그만 가게를 내주고 2층과 3층은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녀와 아기는 반지하에 살기로 했습니다. 아기 우유값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아기 기저귀 갈기도, 젖병 소독하기도, 월세 관리하기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민 씨, 혼자서 어떻게 아기 키우시려고? 이웃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아기를 돌보며 장부 정리를 했습니다. 밤에는 독학으로 부동산 관리 공부를 했습니다. 유근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게 열심히 할게. 월세가 밀린 세입자를 독촉하는 일도, 수도관이 터져 한밤중에 수리공을 부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달 조금씩 저축을 했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수민아, 이제 노래는 안 하나? 가끔 옛 동료들이 찾아와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노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지금은 유근이가 더 중요해요. 유근이가 돌이 되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입자들과 이웃들이 모여 잔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건물주로서의 역량을 키워갔습니다. 세입자 관리는 물론 건물 보수와 관리도 능숙해졌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녀는 유근이의 얼굴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더 큰 건물도 살 거야. 그래서 유근이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김순민 여사는 홀로 아들을 키우는 강인한 싱글맘으로 성장해갔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단단한 삶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유근이가 5살이 되던 해부터
김순민 여사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해 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처음 불려갔을 때 유근이는 친구의 장난감을 부수고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순민 여사는 아이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유근아, 왜 그랬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재미있어서요. 무표정하게 대답하는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물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애완동물 가게 고양이를 몰래 풀어놓고 돌로 던졌다네요. 학교 화단에 새 둥지를 일부러 부수고 다닌대요. 매번 학교에서 불려갈 때마다 김순민 여사는 아들의 행동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문제가 없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유근아, 엄마가 뭐가 부족했니? 그냥 재미있어서 그래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유근의 문제 행동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 수준의 행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합니다. 피해 학생이 전치사주예요. 결국 18살에 첫 소년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김순민 여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신 차렸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의 약속은 늘 공허했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다시 사고를 쳤고 이번에는 더 큰 범죄였습니다. 편의점 강도 미수.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밤마다 김순민 여사는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매일 밤 속삭였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유근은 마침내 성인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폭력배와 연루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나 돈 좀 붙여줘요. 면회실에서 만난 아들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도소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난 이제 조직에서 인정받았어요. 형님들이 잘 봐주신대요. 그의 말을 들으며 김순민 여사는 자신의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아들의 합의금과 벌금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전문가들은 부친의 부재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근은 25이 될 때까지 교도소와 바깥을 들락날락했고 그때마다 김순민 여사의 가슴에는 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겨울 김순민 여사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교도소 면회를 다니느라 지친 탓이라 여겼습니다. 이상하다. 손이 자꾸 떨리네. 어느 날 아침 커피잔을 들다가 그녀는 자신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줌마,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것 같은데. 세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수리 부근에 동그랗게 머리가 빠진 자리가 보였습니다. 원형 탈모였습니다. 스트레스성이라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모자라도 쓰면 되죠 뭐.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자주 끌렸고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글씨를 쓸 때면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김순민님, 파킨슨병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아직 55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발병을 앞당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하지만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가방에는 늘 여러 가지 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하는 약들. 시간을 어기면 안 되는 약들. 그녀의 하루는 약 복용 시간표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떨어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와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그녀의 병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계단도 조심해서 올라가셔야 해요. 난간을 꼭 잡고 다니세요. 건물 관리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재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고 세입자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떨리는 손과 굳어가는 표정이 싫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표정 운동을 했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대로 얼굴 근육을 움직이고 손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뇌 속에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겪은 수많은 고통이 결국 뇌를 갉아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혼자서 약을 꺼내 먹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열고 굳어가는 입으로 약을 삼키며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봄이 오면 공원에 나가 걸었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가을이면 단풍을 보러 갔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병을 이기진 못해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 그렇게 그녀는 파킨슨병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떨리는 손과 굳어가는 몸을 받아들이며 그녀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3년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신 차렸어요.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새 삶을 살고 싶어요. 파킨슨병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적금을 깨서 아들의 미국행을 지원했습니다. 제발 잘 살아라. 로스앤젤레스의 한 어학원에 등록한 유구는 처음 몇 달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주 전화도 했고 어머니의 병을 걱정하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엄마,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또다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사업 자금은 도박으로 날렸고 한인사회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이번엔 진짜 잘못했어요. 한국 들어가서 조용히 살게요.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한 유구는 그곳에서 만난 재미교포 여성 제시카와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시카는 미국 시민권자였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서울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제시카의 관심은 처음부터 김순민 여사의 재산에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도박빚에 시달리다 한국으로 도피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거예요. 그 건물만 있으면 우리도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의 목적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유근의 전과 기록과 제시카의 도박빚, 그리고 김순민 여사의 건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모시고 미국 가서 살면 어떨까요? 파킨슨병 치료도 미국이 더 좋을 거고. 그렇게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시민권을 미끼로 유근을 미국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유근은 어머니의 건물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쪽은 제 와이프예요. 미국에서 만났어요. 김순민 여사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 미국에서 와이프를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건물 관리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며느리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맞아요, 엄마. 이 건물 팔고 좀 쉬면서 사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 건물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으로 시작해 평생을 일구어온 터전이었습니다. 난 괜찮아. 아직은 혼자서도. 하지만 파킨슨병은 점점 더 심해졌고 건물 관리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달콤한 말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미국에서 좋은 병원도 있대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결국 그녀는 건물을 내놓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곳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15억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짐 정리하는 동안 잠시 고시원에서 지내요. 비행기 표도 예약해놨으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서울역 근처의 한 고시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며칠만 지내면 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통장이랑 도장 좀 주세요. 절차가 좀 남아서.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것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유근아, 엄마야.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아들 부부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아들의 생일로 설정했는데 그 사이 통장 잔고는 모두 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파킨슨병 약도 떨어져 가는데 이제는 살 곳도 돈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 유근이가.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그의 마음이 이렇게 차갑게 변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 주인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당분간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그녀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시원 생활 한 달째, 김순민 여사는 더 이상 약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도 끝 공동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조차 힘겨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청순한 외모의 맑은 눈빛을 가진 그녀는 옆방에 사는 미소라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네.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 많이 돌봐주셨거든요. 미소는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며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소는 매일 김순민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끓인 미역국 좀 드셔보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 미소의 정성 어린 보살핌은 마치 친딸 같았습니다. 그녀는 김순민 여사의 약 복용 시간을 꼼꼼히 체크하고 식사도 챙겼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귀가에서도 꼭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미소야, 너무 고마워.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닮으셨어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밤, 둘은 처음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생후 100일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는 것, 할머니처럼 따르던 보육원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더욱 외로웠다는 것,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했다는 것까지. 나는 아들한테 모든 걸 빼앗겼어. 김순민 여사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일본에서 남편을 잃은 일,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한 일, 그리고 결국 아들에게 배신당한 일까지. 이야기를 들은 미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주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딸이 되어드릴게요. 그 말에 김순민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와 버려진 아이, 두 사람의 상처는 서로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나타난 걸 보면 하늘이 너를 보내준 것 같아. 미소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틈틈이 파트타임 일을 해서 김순민 여사의 약값을 보태주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돌아와서도 꼭 들러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취직하면 꼭 모시고 살 거예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너는 내 앞길을 걱정해야지. 하지만 미소는 매일같이 김순민 여사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둘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네 이웃이었던 아주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새어머니가 일주일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미소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준민아.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김순민 여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새어머니의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순민 씨, 새어머님께서 모든 재산을 아버님께 상속하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전 재산을 따님께 물려주셨습니다. 법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새어머니는 자식이 없었기에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상속했고, 아버지는 생전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전 재산을 김순민 여사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총 재산이 50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의 상가 건물들과 서울의 부동산, 그리고 예금 등을 모두 합하면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지내던 그녀에게 이 소식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새어머니는 말년에 많이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김순민 여사를 냉대했던 것,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던 것을 미우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신 딸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것이 새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아주머니, 이제 고시원에서 나오실 수 있겠네요. 미소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복잡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산.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사과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김순민 여사는 미소를 불렀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찻집이었습니다. 미소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김순민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였습니다. 네, 내 딸이 되어주겠니? 미소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나도 내가 필요해. 친딸처럼 너를 사랑하고 싶어. 성인 입양의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 준비에 몇 달이 걸렸고 미소의 고아원 기록과 호적 정리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이제 내가 내 딸이니까.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새 집을 보러 다닐 때는 두 사람 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40평대의 남향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은 어머니 침실로 하고 옆방은 제가 쓸게요. 거실은 좀 더 밝은 커튼으로 바꾸면 좋겠다. 새 집 꾸미기에 열중하는 동안 입양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에서 입양이 최종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모녀가 된 거네요, 어머니. 그래, 우리 딸.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김순민 여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운동화였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내 할머니가 남겨주신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물이 될 거야. 미소는 그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닌 새 세대를 이어주는 특별한 유산이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소는 취직에 성공해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퇴근 후에는 어머니의 파킨슨병 간호를 정성껏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배운 안마법으로 해드릴게요. 우리 딸 덕분에 요즘 많이 좋아졌어. 주말이면 둘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미소는 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순민 여사의 젊은 시절 이야기, 미소의 고아원 생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 이야기까지. 어머니, 저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최고의 딸이야. 유근이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미소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그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 두 사람은 진정한 모녀가 되어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저예요, 유근이에요. 미소가 문을 열자 유근과 제시카가 서 있었습니다. 유근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제시카는 비싼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뉘우치고 돌아왔어요. 아들 부부는 거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시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유근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여기 15억 있어요. 다 갚으려고 가져왔어요. 김순민 여사는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다는 것, 이제는 진정으로 효도하고 싶다는 것까지. 그런데 엄마가 50억을 상속받으셨다면서요? 제시카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근이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그 돈 좀 나눠주세요.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거니?
글쎄요, 한 20억 정도? 그 순간 김순민 여사의 떨리는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들 또 도둑질하러 온 거구나.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진심, 내가 알기나 하는 말이니? 김순민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몸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고시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는 어디 있었니? 약 살 돈도 없어서 떨고 있을 때는? 그건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지만 이제 와서 50억 때문에 돌아왔다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니? 미소가 조용히 녹음기를 켜놓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유근 부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죠. 미소의 말에 유근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협박이에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가라. 김순민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래도 전 당신 아들이에요.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고시원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함께 죽었어. 그럼 그 돈은요? 15억은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그 돈도 가져가. 내 양심을 사는 값으로. 유근은 마지막으로 돈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시카와 함께 현관문을 나서며 돕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는 특수사기죄로 끝나지 않을 거야. 미국으로 도망가 봐야 소용없어. 미소의 차가운 목소리에 유근 부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밤 김순민 여사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녀의 어깨는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미소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가에는 매일 아침 따스한 햇살이 비춥니다. 어머니, 오늘은 공원에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산책 가보실까요? 그래. 내 팔 잡고 천천히 걸어보자. 매일 아침 미소는 출근 전에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함께 합니다. 파킨슨병은 여전하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미소의 정성 덕분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일찍 퇴근할 수 있대요. 저녁에 같이 영화 볼까요? 좋지. 너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합니다. 김순민 여사가 젊은 시절 배운 요리들을 미소에게 가르쳐주고 미소는 인터넷으로 배운 새로운 레시피를 어머니와 나눕니다. 어머니 된장찌개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너는 내 음식을 늘 맛있다고 해주니 이렇게 기쁠 수가. 가끔은 동네 노인정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비록 파킨슨병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지만 김순민 여사의 트로트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미소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때로는 해외 출장도 다녀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머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출장 가기 전에는 항상 일주일치 약을 요일별로 정리해두고 가까운 이웃에게도 부탁을 해둡니다. 딸 자식도 저렇게 효도할 수 있나. 독하게 키운 자식보다 낫네. 이웃들은 혈연도 아닌데 이토록 애틋한 모녀의 정을 보며 감탄합니다. 명절이면 두 사람은 조용히 차례를 지내고 나들이를 갑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고 울기도 합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흰 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미소는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지만 어머니 곁에서는 여전히 어린 딸입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네요. 너는 내 눈에는 영원히 우리 귀여운 딸이야. 저녁이면 두 사람은 작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미소는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김순민 여사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머니가 남긴 운동화는 이제 거실 장식장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소야,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도요, 어머니. 제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딸이에요.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김순민 여사의 남은 생은 딸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